수요일 오후 2시. 저는 올해 35입니다. 전업주부이고 남편과 7살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남편은 바쁘지만 가족을 아끼고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를 하고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여유로운 생활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패션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했습니다. 트렌드를 쫓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밤을 새워 마감하고 촬영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요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요청이라기보다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죠. 당신은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벌어올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아이나 잘 키워줘. 처음엔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일 뿐, 나 자신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재우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응, 알았어. 주말에 처가 가야 해.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출장 간다. 응. 우리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밀감? 그런 건 아이가 태어난 후로 거의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시간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35.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제 눈빛은 어느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9월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나이는 28. 저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첫인상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끝나고 우연히 그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따님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개인적으로 상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이의 재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순수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까요? 네. 제 연락처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상담 시간 잡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제가 그 시간에 개인 작업실에 있거든요.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오후 2시. 남편은 회사에 있고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업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벽면 가득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이젤과 물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딸아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림 실력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평범한 주부죠. 그런데 왠지 아닌 것 같은데요. 눈빛이 뭔가 다른 걸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죠? 저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머님을 보면 화려한 색을 품고 있지만 회색으로 덮인 느낌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부모님도 아무도요. 저 결혼 전에는 패션 잡지 에디터였어요. 왜인지 모르게 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요? 멋지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남편이 원했고 저도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후회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후회라고 하기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갈등 끝에 제 길을 선택했죠. 후회 안 해요? 전혀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후회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로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응, 딸 미술 선생님이랑 상담했어. 그래? 애 그림 실력 어때? 잘한대. 그럼 됐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이번 주 수요일에도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그린 그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쁘진 않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외롭겠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외로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날 우리는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엄마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날 밤 남편과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간다. 일주일 정도. 응, 알았어. 남편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갈게요. 기다릴게요.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저를 위해 꽃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쁘죠? 길 가다가 보고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이름으로 불러줘요.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요.
수진 씨. 그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수진이라고 불러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고 어느새 제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민준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수진 씨는 결혼했고 저는 한참 어리고. 하지만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입술은 낯설었지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키스했습니다. 수진 씨, 저 이대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날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작업실 안쪽의 작은 침대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20대 청년의 열정적인 손길은 40대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탐험했고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 진심이에요.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1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요일 오후 이 씨는 우리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도 했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매주 수요일 저는 민준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고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은 저는 수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수진. 민주는 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드 크로키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거든요. 수진 씨는 예술 작품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수진 씨의 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여요. 사랑, 고통, 외로움, 욕망. 모든 게 담겨 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민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그와 헤어지는 시간이 오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고 밤에 남편이 잠들면 화장실에 숨어서 그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내일이 수요일이면 좋겠어요. 민준 씨. 네.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수진 씨.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평소처럼 민준의 작업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저는 평소처럼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느낌? 누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에이, 그럴 리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민준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고 아파트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평소 같으면 7시나 되어야 오는데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차가웠습니다. 필라테스 잘했어? 응, 잘했어. 그래.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남편의 말투에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필라테스 정말 열심히 다니더라. 몸매도 좋아진 것 같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근육은 안 생기더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필라테스가 근육 운동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말이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개월 동안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당신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필라테스 센터에 전화해 봤어. 등록은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출석한 기록이 없대. 남편이 테이블 위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작업실로 들어가는 사진. 우리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물어볼 말이야. 이게 대체 뭐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달 전부터 의심했어. 당신이 이상했거든. 표정도 밝아지고 화장도 신경 쓰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당신을 미행시켰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변명 안 할 거야?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20대 애송이랑 바람을 피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는 당신을 믿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당신이 필라테스 간다고 할 때 의심 한 번 안 했어. 당신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가 좋은데? 나보다 뭐가 나아서? 그건. 대답해. 도대체 뭐가 좋았어? 그 사람은 나를 나로 봐줬어. 무슨 개소리야? 당신은 나를 1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잖아. 나는 그냥 당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당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일 뿐이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수진이야. 나도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당신이 외로웠던 건 알아. 내가 일에 치여서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이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여보. 그 남자 좋으면 그 남자랑 살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네. 사설 탐정을 고용했대요. 우리 사진이 다 찍혔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죠? 이혼하래요. 민준 씨, 우리 어떻게 될까요? 수진 씨.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저는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 저는 28이에요. 아직 불안정한 예술가고 제대로 된 수입도 없어요. 수진 씨랑 수진 씨 딸을 책임질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책임?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이혼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나야 하잖아요. 그럴 자신이 저는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수진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게 이렇게 큰 책임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애예요.
수진 씨를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민준도 제 자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출장 갔다고 거짓말했지만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심만 했죠.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남편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 이혼은 안 할래. 뭐?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딸 생각하면 이혼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는 12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 당신은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 애를 키우는 사람일 뿐이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반성했어. 내가 당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미안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그 남자 다시는 만나지 마. 완전히 끊어. 이미 끝났어요. 뭐? 그 사람. 저를 버렸어요. 책임질 수 없대요.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28 애송이가 뭘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부부 상담 받자.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 정말요? 응. 이혼하기는 싫어.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그리고 미안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민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그가 생각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죠. 딸아이가 회전 목마를 타겠다고 해서 저는 남편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여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쉽게 잊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에게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연상의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5살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 사랑? 자유? 아니면 그냥 도피?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급히 연락드려요. 부장님이 병원에 계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회식 중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요? 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불륜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요. 딸아이가 있잖아요. 나도 있고. 알아.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민준도 제 외로움도 제 욕망도 남편과 딸아이가 제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었죠. 남편은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그건 변명이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지. 나도 잘못했어요. 말을 해야 했는데. 그냥 혼자 사귀었죠. 이제부터는 말해줘. 뭐든지. 나도 노력할게.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씨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답장했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문자로는 말할 수 없어요. 꼭 만나야 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돼. 다시 흔들릴지도 몰라.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옛날 그 카페에서요. 고맙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왔네요. 무슨 얘기예요? 빨리 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저 후회해요. 뭘요? 수진 씨를 버린 거요. 그때 저는 겁이 났어요. 책임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수진 씨 없이 살아보니 제가 정말 사랑했던 건 수진 씨였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요? 놀이공원에서 본 그 여자요. 아, 그냥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만나요. 수진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미쳤어요? 진심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수진 씨와 수진 씨 딸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당신은 아직 28이잖아요. 불안정한 예술가고. 최근에 제 작품이 갤러리에 팔렸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수진 씨예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습니다. 민준 씨. 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수진 씨도 절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었죠. 과거형이에요. 수진 씨.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나는 무너졌어요. 남편도 당신도 잃을 뻔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요. 그게 뭔데요?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고 내 딸이에요. 하지만 남편분은 수진 씨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민준 씨. 하지만 이건 끝이에요. 진짜 끝.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민준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준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딸아이를 안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지금은 남편, 딸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계속하고 있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저와 데이트를 하고 저도 남편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풀타임은 아니고 프리랜서 에디터로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일이 있어야 해.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잖아. 딸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 요즘 웃는 얼굴이 더 예뻐라고 말해줄 때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합니다. 민주는요? 소식이 없습니다. SNS도 차단했고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가끔 생각은 나지만 그뿐입니다. 그는 제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였을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죠. 후회하냐고요? 복잡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남편을 배신했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됐을 테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불륜이 우리 결혼을 구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린 제 누드 크로키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죠. 수진 씨, 이 그림은 수진 씨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담은 그림이니까요. 저는 곧 프랑스로 떠납니다. 미술 유학을 가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수진 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민준. 저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의 저는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제가 아니었어요. 잠시 빌려온 환상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림을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그림을 다시 꺼내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웃으며 생각하겠죠. 내가 그런 적도 있었지. 진짜 에필로그 충격적 반전. 그런데 일주일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부인과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가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러고 보니 사모님 남편분. 작년에 사설 탐정 고용한 거 후회하신대요? 응? 뭐가요? 아, 몰랐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그 탐정이 너무 비쌌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았다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근데 3개월이나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와, 저희 같으면 절대 못 써요. 3개월이요? 네. 4월부터 6월까지였나? 아, 그러고 보니 사모님이 외도하셨다는 게 6월 말이었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그럼 제가 민준을 처음 만난 게 작년 9월인데 탐정을 고용한 건 제가 민준과 관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시기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탐정 보고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 마이너스 계약 시작 2023년 6월 30일 마이너스 계약 종료. 제가 민준과 첫 키스를 한 게 5월이었습니다. 관계를 가진 게 5월 말이었고요. 그럼 남편은 제가 뭔가 하기 전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저는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에서 2023년 3월이라는 폴더를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의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날짜를 보니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을 만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작년 3월에 바람 폈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설 탐정은요? 왜 나를 미행시켰어요? 그건 대답해요. 미안해. 내가 바람 피운 게 들킬까봐 불안했어. 그래서 당신이 혹시 눈치챘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응.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걸 빌미로 내 잘못을 묻어버리려고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민준이랑 만난 건? 솔직히 고마웠어. 당신이 먼저 잘못을 저질러줘서 내 외도를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 미쳤어요?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했잖아. 우리 이제 무승부야. 무승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도 당신도 했잖아.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지금도 만나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건 진짜야. 근데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차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 남편을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들, 민준을 포기했던 그 결정,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 말대로 우리는 끝이에요. 잠깐 딸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가방을 쌌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요.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모텔에 묵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노력했을까? 민준을 포기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그게 전부 남편의 거짓말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희생양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길 유도했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자 그걸 빌미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남편 노트북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외도에 대한 증거도 남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외도를 했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남편분이 먼저였다면. 네, 남편이 먼저였어요. 6개월 이상 먼저요. 그럼 유리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몰래 노트북의 모든 증거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저는 프린트한 사진들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들. 당신 외도 증거예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증거를 모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 증거를 모았어요.
잠깐. 이건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재판에서 보죠.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제 외도를 문제 삼았지만 저희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가 먼저였고 그것이 부부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선행했고 이것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며 양육권은 모에게, 재산은 64로 분할합니다.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법정 판결 한 장으로 끝나버렸다는 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다고 했죠.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나예요. 수진이요. 수진 씨? 어떻게?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해요. 고맙지만 당신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나 우리 사이를 완전히. 민준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수진 씨, 행복하세요. 프랑스에서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민준과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짜 에필로그 1년 후. 지금은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합니다. 프리랜서 에디터 일은 계속하고 있고 수입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게 뿌듯합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응. 엄마가 더 웃어. 예전엔 엄마가 항상 슬퍼 보였거든. 딸아이의 그 말이 제 모든 걸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것도 제 입회 하에서만요. 남편은 그 여자와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자가 먼저 떠났대요. 한심하죠. 가끔 전 남편이 재결합하자고 연락해오지만 전부 무시합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민주는요? SNS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더군요.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3개월 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의 아빠였는데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요. 이름은 김준호. 나이는 42.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처럼 열정적이지도 않았고 전 남편처럼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끝나고 우연히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걸었습니다. 딸 혼자 키우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할만해요. 아드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힘들지만 할만하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시작하는 건가? 또 다른 관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도 도피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친구로서요. 물론이죠. 저도 그런 의도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는 제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의 과거를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를 공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렘이나 떨림이 아니라 편안함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6살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상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얼굴이었습니다. 최종 에필로그 6개월 후. 준호 씨와 저는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서로를 알게 되었고 가끔 4명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고 미래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재를 함께할 뿐입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글쎄요. 민준과 느꼈던 그 불타는 열정과는 다릅니다. 전 남편과의 익숙함과도 다르고요. 이건 동반자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쩌면 이게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조작에 이용당했고 민준의 미숙함에 상처받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요. 다만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외로움을 느낀다면 먼저 배우자와 소통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정직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전에요. 둘째,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결혼하면서 수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나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7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생관과 책임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열정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게 무너집니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습니다. 다섯째, 용서는 가능하지만 망각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배신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죠. 여섯째, 혼자 서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일곱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제 선택의 대가는 이혼이었고 죄책감이었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이었고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후기.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과거를, 제 실수를, 제 선택을.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평온한 행복입니다. 딸아이와 함께 웃고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준호 씨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게 필요했던 삶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셨을까요? 먼저 이혼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걸어온 길이고 이게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저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디 제 실수에서 배우시길, 그리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6 수진 올림. P.S. 오늘 준호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결혼은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우리 4명이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천천히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정직하게. 그게 제가 배운 것이니까요.